네. 지금부터 해서 제가 50분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간단한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저희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이제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연구센터는 작년 5월에 이제 신규 센터로 조직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어, 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와 이제 컴퓨팅 쪽의 중요성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인지하고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센터를 조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크게 이제 네 파트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좀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만, 이제 산업적으로 좀 변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임팩트 있는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강의 주제로 하고 있는 이제 고실내 제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 기술적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1번 챕터와 2번 챕터를 까지는 뭐 한 20분, 25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지나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세 번째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리더십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제 결론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바꾸고. 예, 처음에는 조금 이제 쉽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업 분야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동화가 당연히 중요하고 소비자들의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을 앞으로 놓고 싶지만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썼습니다. 자율주행은 최근에는 이제 커넥티비티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두 주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모델까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지만 이제 상용화를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은 이제 자동차 산업체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쪽은 상용화이기 때문에 상용화 쪽으로 우리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는 고효율 모터나 배터리 효율 같은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영역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특히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이 파트에 대해서 기술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다 언론에 발표된 거라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전용 플랫폼이나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들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의 레벨이 고도화되면서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센서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왼쪽에 보시는 이런 이제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프로스 설리반에서 나온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센서 구성도 보시면 향후에는 이제 24개에서 28개 이상으로 확대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역사간의 소프트웨어의 증가 추이를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쪽에 또는 이제 자동차 쪽에 기능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차량을 구성하는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각 기능을 이제 펑션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펑셔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펑셔널 아키텍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뭐 이제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야 된다. 뭐 미러를 뭐 틸트를 하고 하고 해야 된다.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런 기능들이 인제 그 디파인 되고 나면 그다음에 로지컬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각각 어떤 센서를 통해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액추에이션 할 건지에 대한 로지컬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고요. 이 로지컬 아키텍처를 만들고 나면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ECU라고 하는 거에 요렇게 인제 분배해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펑션들이 많아지고 이제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사용되면 이러한 형태의 기능 분배 구조상으로는 ECU라고 하는 제어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별로 이제 뭐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나 아니면 샤시나 바디나 이런 도메인별로 여러 개의 제어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기능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국내 이제 대표 차종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시면 중앙에 이제 센트럴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이제 파워트레인 쪽, 그다음에 뭐 샤시 쪽, 멀티미디어 쪽, 바디 쪽 이렇게 이제 그 도메인을 구분하고 있고, 각 도메인별로 여기 이제 조그만 박스 하나하나가 다 이제 EC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ECU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구성하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리더넌시를 위해서 별도의 캔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을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OEM에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차량의 어 전장 아키텍처의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그 발전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료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그 상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도메인을 중심으로 그 도메인의 기능을 각각 분배하고 있는 ECU들이 하나씩 이렇게 어 하나씩이라기보다 이제 수십 개 또는 수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고요. 이러한 형태의 그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이제 존별로 이제 그 컴퓨팅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제 존 베이스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도메인 베이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대부분의 OEM들이 이제 그 기능들을 통합해서 이슈들을 만들고 있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TT텍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2개 정도의 메인 제어기로 이 시스템이, 차량 전체 시스템이 구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한정된 최적을 가지고 있고, 한정된 최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기 위해서 1층, 2층 정도의 이런 그 전원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전원주택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고, 지금은 차량에 3, 40개 제어기, 그러니까 3, 40개 정도의 전원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형태로 기능을 추가해서 이런 주택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그 주택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고, 지금 시점부터는 이런 형태로 자동차를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원주택 단지를 다 밀고 이런 고층 빌딩 또는 주상복합 형태의 그 아키텍처로 전환해 보자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 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능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을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각각의 층에 들어가는 기능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 밑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얼마나 강건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게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플랫폼의 이 향후 그 자동차의 경쟁력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저희가 워밍업 정도 수준의 이제 산업 쪽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전자 E&E 아키텍처의 혁신과 그런 고성능 제어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정확하게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통상 40개 또는 뭐 차종의 옵션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ECU가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고성능 제어기로 통합될 거라는 여러 OEM들과 그 대형 티어들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아키텍처가 이런 ECU들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을 분배한 ECU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고성능 프로세서, 기존 ECU의 성능을 수십 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차량에 이미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이제 OS를 포함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글로벌 규격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OEM이나 대형 티어 입장에서는 각각의 센서들의 정보들을 센서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 센서의 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중앙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고속망 같은 것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칵핏 쪽 제어기,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 제어기,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를 컨트롤하는 제어기, 이렇게 이제 세 개 정도 가 그 메인 그 제어기로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OEM의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전동화 쪽 그 제어기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가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하드웨어 3.0, 인포테인먼트 쪽과 이제 자율주행 쪽을 커버하는 하드웨어 3.0 FSD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를 컨트롤하는 오른쪽 모듈, 그 다음에 바디를 컨트롤하는 이제 레프트 모듈, 그 다음에 바디를 컨트롤하는 프론트 모듈, 이쪽은 이제 전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이제 4개 정도의 메인 제어기를 가지고 차량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한 70개 정도 되는 ECU들의 그 펑션들,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펑션들, 이런 펑션들을 다 모아서 향후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를 만들고 폭스바겐 OS를 통해서 그 펑션들을 인티그레이션 하겠다는 전략들이 발표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인터넷이나 뭐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이제 어, 이런 형태로 가는 구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게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슈를 납품하고 있던 수많은 부품 업체들의 사업이 또는 이제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몇 번 강조하는 것 같이 많은 OEM이나 대형 티어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거의 굳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기존에 있는 ECU 또는 제어기들을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OEM의 경우에는 레벨 2 플러스 또는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을 구성하기 위해서 200 톱스 이상의 인공지능 성능, 이 톱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200 톱스 정도의 인공지능 성능과 400K 디밉스 정도의 CPU 연산 성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OEM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백톱스 정도의 AI, 그다음에 250K DMIPS 정도의 CPU 성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또는 이제 차량의 다른 기능들이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성능 사양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현재 자동차에 납품이 되고, 그러니까 이미 양산되고 있는 그 반도체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 이제 인피니온이나 이제 NXP에서 이제 납품하고 있는 MCU, AP는 아니고요. MCU 정도의 수준을 보시면 어, 특정 제품이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뭐 오픈되어 있는 자료니까요. TC399 정도 되는 굉장히 하이엔드급 HLD MCU 경우에는 4K DMIPS 정도의 그 연산 성능과 어, 숫자로 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1텁스 이하의 이제 인공지능 성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들이 요게 타겟돼 있지 않아,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는 분야에 타겟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퀄컴과 같은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경우에는 약 180K, 최근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이제 게 발표되었습니다만 180K 정도 DMIPS, 그다음에 이제 가속기 정도에는 이제 300탑스, 엔비디아 경우에는 이제 페가수스가 320탑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아틀란 그 AP 같은 경우 이제 10탑스 정도의 성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ECU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신 것 같은 이런 MCU를 가지고 이제 구성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MCU들의 성능을 이제 수십 개 정도 그 통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 어, 이런 AP들이 차량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MCU 쪽에 사용되고 있는 리얼타임 OS 또는 이제 오토사 OS 같은 것들이 AP에 운영되기 위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리눅스와 같은 이제 포직스 OS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쪽에 그 핵심이 되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5G 또는 이제 보안 같은 이제 그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차량용 반도체사의 이제 제품에 비해서 좀 더 그 높은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성능 제어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그 우리 여기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하 세미나의 열렬한 팬이시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오토웨버의 임영란 사무님께서 하셨던 소프트 플랫폼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제가 앞에 내용들은 이제 상당히 좀 축소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실내 고성능 제어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제어기 쪽은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상용화 쪽 관련해서 크게 두 파트를 좀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이제 하드웨어의 퍼포먼스와 관련되어 있는 바틀렉입니다. 하드웨어 퍼포먼스 관련된 바틀렉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자동차 이제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이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러한 컴퓨팅 파워가 앞에 제가 기술적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정도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텔, 엔비디아, 퀄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를 쓰면서 점점 이제 이 하드웨어 바틀렉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만, 반대로 반도체사에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에 기술적으로 또 좀 종속되는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바틀렉 부분은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릴라이비티 쪽 그 바틀렉입니다. 결국 이 고성능 제어기 크게 이제 두 개가, 첫 번째는 하드웨어 성능, 컴퓨팅 성능,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 부분인데, 두 번째 신뢰성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도 물론 있고요. 제가 이쪽 분야의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또는 테스팅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여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을 직접 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릴라이빌티 쪽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두 번째 릴라이빌티 바틀렉 부분이고요. 그러면 릴라이빌티 좋은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져야 되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발표된 자료에 현재의 자율주행차의 안전 수준이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의-3승, 그러니까 1000시간에 한 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는 정도의 안전 수준인데, 향후 이제 자율주행차 에서 요구되는 수준은 10의-6승, 그러니까 100만 시간 분에 한 번 정도의 안전 수준이 요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안전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아시는 모빌아이 같은 곳 또는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이제 TT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구조는 결국 리던던시 구조의 형태고요.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이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나 라이다를 통한 프로세서가 있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이 정책을 통해서 제 차량을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TT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CPU 프로세서를 통해서 체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리던던시 구조를 이제 채용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형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너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고성능 지역이 이제 리더너시 쪽을 가장 좀 상용화되어 있는 차량 이제 테슬라의 하드 3.0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한 이 FSD 컴퓨터 두 개를 통해서 리던던시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 리던던시를 구현함에 있어서 센서들의 입력은 각각의 프로세서에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전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 이제 하드웨어 3.0 경우에 이제 뭐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사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그렇고 이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리던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안정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던던시의 컨셉은 첫 번째 대전제가 모든 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폴트, 이제 결함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 결함이 점점 커져서 이제 에러로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일러가 된 다음에 이제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리던던시를 구성할 때 가장 주요한 이슈는 뭐냐면 폴트를 사전에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가입니다. 이 폴트가 점점 확산돼서 이제 에러나 페일러가 되면 이미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 직전에 가거나 하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폴트 상황에서 폴트를 디텍션해서 리커버리 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가져갈 거냐가 리더십 컨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조금 뭐 설명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완벽한 표준어를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말씀드리다 보면 점점 말이 빨라져가지고 조금 천천히 보시면 이제 먼저 노테이션부터 RS라고 되어 있는 노테이션은 이제 시스템 전체의 릴라이빌리티고요. 그다음에 이제
RA, RB, RC가 이제 각각 A, B, C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릴라이빌리티로 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조금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놓는 게 그 이해에 도울 것 같아서 예시로 이제 A 컴포넌트는 이제 95% 정도의 신뢰성, B 컴포넌트는 이제 99%, C 컴포넌트는 93% 정도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 첫 번째부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전체 시스템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병렬적으로 A, B, C 컴포넌트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의 신뢰성은 이제 그 가장 높아지는 걸로 이미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뭐 일부 파셜 리던던시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패러렐한 릴라이빌티를 구성하는 게 시스템의 신뢰성을 올리는 데는 가장 확실한 거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먼저 2616기에 있는 그 폴트 매트릭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면 A실 B 등급, 그 다음에 이제 C 등급, D 등급에는 이제 각각 요 정도의 폴트 매트릭을 가진다고 나와 있고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아래 보시면 이게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 뭐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두 개의 프로세서의 결과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다시 감시하는 형태의 컨셉을 가져가게 되면 각각의 프로세서가 그 높은 형태의 그 이제 등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그 신뢰성은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동일한 프로세서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이중으로 구성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A실 D급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A실 B 등급의 그 프로세서 두 개를 가지고 D 등급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레이턴트 폴트 매트릭 같은 경우에 69% 이상을 69% 이상이 달성되면 전체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ACT 등급까지의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컨셉의 리던던시, 이중화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나 명제는 뭐냐면 A실 B,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완벽하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동작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장표는 하드웨어에 대한 폴트 매트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에 이제 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동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선행 과제를 통해서 그 퀄컴 사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먼저 그 선행 과제를 했었고요. 이때 이 프로세서 각 모듈들마다 먼저 그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디펙트, 이제 결함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들의 프로세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이제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이제 우리 그 페리페럴 캔이나 이더넷이나 PCI 익스프레스 같은 페리페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그다음에 이제 전원 쪽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결함, 그다음에 이제 클락 서플라이 같은 부분, 이런 각각의 그 결함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정량화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PMIC, 이제 컨버터 레귤레이터 같은 이런 컴퓨팅 모듈에 들어가는 외부 부품에 대해서도 이제 결함에 대해서 좀 모드들을 정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 고장률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산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설계된 이제 리던던시 디자인을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이 두 개의 프로세서의 시스템이 동일하게 동작해야 되는 그 전제가 있고요. 이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주요한 그 리더너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4개의 주요한 그 키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 우선은 이제 소프트웨어 펑션 자체가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는 그 하드웨어 소자들은 하드웨어 폴트 매트릭 같은 것들이 정량화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모델들이 이미 그 70년대 이후로 몇백 개가 나왔습니다만 어, 그렇게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매트릭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더너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입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테슬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프로세서 2개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데이터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타임 싱크와 이제 디터미니스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각각 프로세서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아웃풋이 동일한 시간에 뭐 우리가 이제 억셉터블한 형태의 그 시간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그 플로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출력에 대한 형태를 맞춰야 되고 출력의 형태를 맞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들도 이제 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이프티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2개의 프로세서 간에 서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 인터페이스 또는 이제 서로의 기능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그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분은 ISO TR4804에서 이제 고수준의 자율주행을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만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게 아니고 각각의 기능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하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4가지 키팩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신뢰성을 가지면 좋은데 뭐 이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1000라인당 통계적으로 이제 0.004개 정도의 그 오류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제 통계적인 이건 이제 폴트 매트릭인 거죠. 소프트웨어 폴트 매트릭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라인이 길어지면 오류가 증가한다는 매트릭도 있고 아니면 실행 시간, execution time이 늘어나면 이제 그 신뢰성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뭐 재시작을 하면 좀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그냥 뭐 받아들이시 좀 편하게 1000라인당 오류가 이 정도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000라인의 경우에 그 윈도우 20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 자료 같이 보이는데 윈도우 2000 같은 경우에는 2,900만 라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는 이제 1억 라인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뭐 OS 쪽 관련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뭐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신뢰성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펙을 잡아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가지 만들고 페일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자동차 사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폴트하고 페일러 매트릭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이제 필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펑션에 대한 신뢰성은 뭐 이제
만들면 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에 있는 이제 플랫폼 헬스 매니지 PHM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헬스 매니지에서는 감시 대상의 실행 여부를 감지하는 이제 얼라이브 쪽 슈퍼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가 데드락 상황을 빠지지 않도록 데드라인을 이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 쪽에 이제 흐름을 감시하는 기능, 그 다음에 램 테스트나 전압 모니터링처럼 이제 이 리더십 플랫폼의 외부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상태 관리하는 기능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 이제 플랫폼에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리더너십 플랫폼에 이제 머신 하나, CPU 프로세서 하나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플랫폼 헬스 매니저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개의 복수의 예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프로세서 1번과 2번의 서로 간의 헬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어댑티브 플랫폼에 있는 기능으로는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키팩터인 이제 동일한 입력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고민할 때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면 두 개 넣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개 넣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같이 이제 미피를 통해서 연결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서에 연결되면 다른 프로세서에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서의 입력을 두 개의 프로세서로 나눠주는 먹스 같은 별도의 IC를 쓰게 되는데, 먹스 스위치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스위치 자체가 다시 결함을 가지는 소자가 되기 때문에 먹스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을 기반으로 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스위치를 중간에 써야 되는데, 이더넷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입력을 각각의 프로세스로 넣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제 이 자동차 산업에 지금 이제 이더넷이 점점 들어오면서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의 프로필 중에 802.1 CB라고 하는 이제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프레임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레임이 들어오면 이 스위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스위치 안에서 스위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위치 TSN 프로필을 통해서 이 스위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면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개의 그래프 프레임으로 이제 중복시키고, 받는 쪽에서 두 개의 프레임을 비교해서 최종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형태의 프로필이 있는데, 이 프로필을 이제 저희 플랫폼 쪽에 이제 이식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타임싱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서가 나오는 데이터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출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이 부분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서 조금 이제 요런 조금 약간 재미있어 보이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화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홍선수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짜장면을 예로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이제 짜장면 집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두 개라면 이제 두 개의 짜장면 집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짜장면 집에 50명의 사람들이 가서 짜장면만 먹고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항상 동일하게 50명이 처음 들어가서 한 명이 먹고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50명이 다 먹었을 때까지의 시간이 똑같다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똑같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중립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프로세서가 동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세서에 나오는 출력이 결국은 다른 시간에 다른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리더런시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간이 측정이 돼야 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 세이프티 마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 정해서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간은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빨리 먹었다 하더라도 그 출력을 execution 타임이 끝날 때까지 홀드하고 있다가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이 컨트롤에 대해서 플로우 모니터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서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빠른 그 이제 클럭을 가지고 있고 이 클럭을 통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프로세서 간에 이제 타임 싱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서의 타임싱크에 대한 그 실행 시간입니다. 타임싱크를 하기 전에는 두 프로세서 간에 이건 이제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두 프로세서가 동시에 켜져도 이 두 프로세서 간의 IO의 갭은 6mm 정도. 이거 근데 사실 상당히 랜덤합니다. 뭐 굉장히 작을 때도 있고 6mm처럼 좀 클 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타임싱크를 통해서 220 나노세크 정도까지 이 시간 타임 갭을 맞출 수 있고 지금은 이 타임 갭을 줄이는 쪽보다는 이 타임 갭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세이프티 아일랜드라고 해서 두 개의 프로세서 간의 출력 또는 이제 결과물을 체크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전부 다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그거는 쉬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 프로세서 간의 이 그 데이터들을 서로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컨트롤을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이 그 프로세서 안에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얘들을 서로 이렇게 감시한다고 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포직스 OS 리눅스에서 쓰고 있는 이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구조로 얘를 감시하거나 하면 어 IPC의 성능이 상당히 그 높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CPU 성능이 높으면 보통은 IPC 성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데 외부 쪽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 인터페이스는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저희는 뭐 이미 이름이 나왔네. 그 프로세서에서는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프로세서를 모니터링 할 때는 약 지금은 이제 790 메가bps 정도의 이제 스루풋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이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어댑티브 플랫폼에서 정의하고 있는 SUMIP를 통해서 그 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그 수치로 솔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는 서로를 그 컴페어 하기에 매우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CIe를 통해서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그 레어한 이더넷을 프레임을 통해서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프로세서에 어댑티브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 쪽에 이런 이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서로를 모니터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제 리던던시는 크게 네 파트입니다.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신뢰성을 가지는 부분은 그 기능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각각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플랫폼 헬스 매니저 기능을 이제 좀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일한 리소스를 이제 프로세서에 전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머신이라고 부르니까요. 머신 간의 이제 고속 프로토콜 또는 이제 그 토포로지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겹쳤습니다. 세임 요쪽이 토폴로지 제가 말씀드린 게 요쪽 토폴로지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리던던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AP하고 AP 제가 그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타임 싱크 이쪽은 이제 시간 두 개의 프로세서를 통해 시간 동기화를 통해서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그 리던던시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파트별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전향구조 혁신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ICT 쪽 기술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기존에 이제 ICT 기반을 하고 있던 기술들은 리눅스나 이더넷 같은 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ICT 쪽 산업에서.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던던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리던던시와 관련된 기술은 ICT ICT 그 업체들에서는 고민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물론 이제 ICT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기술적 오너십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UL 4600 자율주행 안전평가 기준이 이미 발효가 된 거죠. 제가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리던던시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던던시가 필수도 아니고 뭐 하나의 플랫폼을 충분히 신뢰성 있게 만들면 꼭 리던던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UL 4600 ISO TR 4804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안전평가는 기반이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해야 되고요. 그 논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제시하는 건 많이 쓰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이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제조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글로벌 이제 티어들에서 리던던시를 통해서 신뢰성을 올리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던던시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했다라는 증거가 향후 산업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뭐 사실 문제가 아마 안 되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 어,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신뢰성에 관련돼 있는 안전성에 관련돼 있는 기술을 다 적용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차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기술 비교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어댑티브 플랫폼 오토사와 관련돼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릴리즈 21, 23, 그다음에 이제 25 버전도 계속 나올 텐데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대응이 좀 없으니까 그 없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쪽에 대한 것도 좀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